자, 이번에는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다항식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려면 단항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거든. 단항식은 이렇게 숫자나 문자의 곱셈만으로 나타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단항식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문제는 이게 괄호로 쳐 있다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 예를 들면 A 나누기 B 곱하기 C 이렇게 돼인 것과 그리고 A 나누기 BC하고는 좀 다른 얘기야. 야, 여기에서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나누기 곱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B분의 A 곱하기 C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뭐야? 이렇게 BC가 먼저 곱해져 있어서 A 나누기 B 곱하기 C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아. 곱셈 나눗셈이 있으면 얘는 상관없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맞거든. 그런데 이 곱셈의 기호가 생략돼서 이게 지금 단항식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2x의 3승 곱하기 y의 제곱 z, 그럼 얘는 뭐야?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z 이렇게 됐는데 이게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질문하는 건 뭐냐면 2분의 x의 제곱 y 이렇게 나와 있었어. 이거는 단항식이냐고 물어봐. 근데 얘는 단항식이 맞습니다. 왜 단항식이 맞을까? 여기 같은 경우 봐봐. 이거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이건 2로 나눈 게 아니라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한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숫자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뭐야? 문자가 되는 거지. 이렇게 숫자나 문자를 곱셈으로만 나타내진 식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단항식은 숫자나 문자를 곱해 놓은 식인데 그러면 다항식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 개 이상의 단항식을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한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한 개 이상이란 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실 단항식 혼자 존재해도 괜찮은 거야.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도 다항식이고 이렇게 된 것도 다항식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3ax의 제곱 y 플러스 2bxy의 3승 플러스 3cx 마이너스 5d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할게. 그러면 얘도 지금 뭐가 되는 거냐?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지금 뭐야? 숫자나 문자들이 지금 곱해진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단항식이고 여기도 지금 숫자나 문자들이 곱해지면 단항식이겠지? 여기도 숫자나 문자들이 곱해지니까 단항식이겠지. 그치? 여기도 숫자나 문자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단항식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단항식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한 식은 다시 다항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단항식 혼자 존재해도 어차피 이것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것도 다항식이 될 수가 있어. 여기도 다항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단항식이면 다항식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지? 그리고 다항식은 단항식을 더하기 빼기해서 만들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다항식은 단항식이거나 아니면 그 단항식을 더하기 빼기로 연결한 식이 다항식이야. 물론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지 않고 굉장히 핵심만 뽑아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텐데 이거는 이 책에 있는 관점이야. 그래서 우선은 이 책에 있는 관점을 먼저 설명해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깔끔한 정리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고 이거는 책에 있는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물론 수업을 이렇게 못 가르치진 않아? 아무튼 봐보자. 자, 그러면 이때 이 다항식에서 이때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 자,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있잖아. 즉, 여기서 이렇게 전부 다 단항식이라고 했지. 근데 이 단항식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얘는 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항마다 뭐가 있는 거냐? 여기에 재밌는 말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특정한 문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특정 문자라는 말이 존재하지.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 이 특정한 문자라는 말이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떤 책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용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를 기준 문자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 기준이 되는 문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단항식에서 이 항을 한번 분석해 볼게. 기준이 되는 문자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개수가 있겠지. 그리고 차수가 있어. 사실 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x를 곱하는 횟수인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x의 3승이면 x를 3번 곱하는 거고 y의 제곱이면 y를 2번 곱하는 거고 z의 지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z를 1번 곱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x는 지금 몇 번 곱해졌어? 2번 곱해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몇 차야? 2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y는 몇 차? y는 1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거는 x, y 모두에 대해서는 몇 차냐? 그러면 이 둘을 더한 차수를 얘기합니다. 3차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이쪽 항들이 있겠잖아. 자, 이 단항식도 다항식의 항이 되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서 x는 몇 차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가 되겠지. 여기는 1차가 되겠고 그리고 x, y 모두에 대해서는 몇 차야? 3차가 되겠지. 이해돼요? 만약에 이걸 A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 이건 A에 대해서 1차가 되겠고 A, X, Y에 대해서 몇 차냐? 그러면 토탈 1차, 2차, 1차를 더해서 4차가 된다는 것이야.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X, Y만 한번 생각해 볼게. X를 기준이 되는 문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특정 문자로 생각했을 때 X는 몇 차냐라고 한다면 X는 1차가 된다는 것이야. 근데 y는 몇 차냐? 그럼 y는 3번 곱했겠잖아. 그러면 y는 3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x, y 모두에 대해서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그러면 4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에 대해서는 몇 차냐라고 한다면 1차가 돼야 되는 거고 y에 대해서 몇 차냐? 그러면 빵차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빵승, 즉 y의 0승이 1이 된다고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학생들은 수학을 진짜 못하는 거야. 수학을 한다는 거는 왜 0승이 1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0차라고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없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럼 x, y 모두에 대해서 몇 차야? 1차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여기도 x에 대해 차수가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y는 몇 차? 2차가 되는 거고 x, y 모두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냐? 자, x를 기준 문자로 봤을 때 여기 2차가 만들었잖아. 근데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야? 그게 바로 개수입니다. 애들한테 여기에서 개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x의 개수가 뭐야? 2분의 y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여기서 x의 개수는 뭐야? 자,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거야. x가 2차면 그 2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3ay가 이게 바로 x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y의 개수를 구해볼까? y는 몇 차였어? 3차였지. 그럼 y는 3차고 그러면 y의 3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가 될까? 얘가 바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y의 개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c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3x가 되겠지. x의 개수는 뭐야? 3c가 되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야? 개수가 된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상수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수항은 뭘까라고 한다면 여기서 x의 상수항이 있냐라고 한다면 네, 있죠. 어디 있어요? x의 상수항은 x가 없는 걸 말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없다고 상수항이 없는 건 아니야. 특정 문자가 중요한 거야. x의 상수항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x가 없는 걸 찾는 거야. x가 2차, 2차, 1차, 1차 이렇게 있겠잖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얘는 x가 없겠지.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항이 바로 x가 없으니까 x에 대한 상수항이 된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또 y에 대한 상수항도 있겠지. 자, y에 대한 상수항은 자, y가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없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y에 대한 상수항이 되겠지. 그래서 y에 대한 상수항은 여기서는 뭐야? 3cx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떤 건 이해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x가 1차니까 x의 1차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묶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여기서 xx가 있으니까 x를 묶어주면 이렇게 묶어지겠지. 그리고 이건 x가 없는 항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없는 항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상수항이 뭐냐? 그러면 상수항이라 그러면 항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x가 없는 항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한 상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를 내가 이렇게 변형한 식에서 x의 개수는 뭘까? 여기 x의 개수는 바로 이놈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항에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그게 개수라고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개수는 여기서 y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만약에 여기에서 이 항에서 x의 개수를 구하면 y제곱이고 이 항에서 x의 개수를 구하면 2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류항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동류항이 있으면 여기서 이 둘이 있잖아. 이 둘은 사실 x와 y의 차수가 같거든. 그래서 이것만 동류항이라고 생각하는 수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라서 이게 누가 옳다 틀리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지금 x가 지금 1차, 2차 똑같잖아. 그러면 이거는 두 개가 x에 대한 동류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특정한 문자라는 게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영어로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이 특정한 문자를 그냥 기준 문자로 내가 말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동류항도 이 특정한 문자를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의 주장이 서로 대치가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두 개는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 동류항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건 x에 대해 2차 동류항이고 얘는 x에 대해 몇 차 동류항이야? 1차 동류항이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x, y 모두에 대해서는 그럼 뭐야? 얘는 동류항이겠지만 얘는 서로 동류항이 아니겠지. 왜냐면 이때 x의 차수는 같지만 y의 차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x, y 모두에 대해서 얘는 동류항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x에 대해서는 동류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것만 동류항이다, 그냥 문자와 차수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문자가 기준 문자 혹은 특정한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다항식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항식의 정리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림차순, 두 번째는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환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얘를 정리하는 겁니다. 교환법칙은 뭐냐면 연산을 한번 했을 때 앞과 뒤를 바꿔도 된다는 게 교환법칙입니다. 근데 연산의 앞과 뒤가 원래 구분이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구분이 되는 거죠. A 빼기 B하고 B 빼기 A가 서로 똑같아요. 이건 A에서 B만큼 덜어내는 거고 이건 B에서 A만큼 덜어내는 건데, 이거는 서로 똑같지 않는 거지. 그래서 원래 연산은 앞과 뒤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나누기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기에도 이렇게 A 나누기 B와 B 나누기 A가 서로 똑같지는 않겠죠. 그치? 그래서 연산은 원래 앞과 뒤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산의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연산들이 좀 있어요. 니네가 이제 아는 선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사칙 연산만 배웠으니까 덧셈과 곱셈이 있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AB를 더한 것과 BA를 더한 것은 서로 똑같은 것이지. 혹은 여기서 AB를 곱한 것과 BA를 곱한 것은 서로 똑같은 것이지. 이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두 개를 가지고 연산을 하니까 이항연산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이항연산의 앞뒤를 바꿔도 연산의 결과가 똑같은 것이 바로 교환법칙입니다.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이죠. 근데
결합법칙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애들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왔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결합법칙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결합법칙이 뭐냐면 연산을 두 번을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은 연산이야. 같은 연산일 때 결합법칙인데 그러면 같은 연산에서 앞에서부터 연산을 하던가 뒤에서부터 연산을 하던가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으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결합법칙은 뭐 있냐면 자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겠잖아. 덧셈이란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했어. 근데 이걸 앞에서부터 계산하던가 아니면 A 플러스 B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뒤에서부터 계산하던가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으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곱하기란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앞에서부터 연산하던가 뒤에서부터 연산하던가 그 연산의 결과가 똑같으니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리고 분배법칙이 있는데 분배법칙은 뭐냐?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을 하는 거야. A 연산 B하고 그리고 세모라는 연산을 다시 했어. 그러니까 연산을 두 번 했을 때 이 앞의 연산과 뒤의 연산이 다를 때 분배법칙인데 이때 A 연산 C 그러니까 뒤의 연산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리고 B 연산 C 이렇게 뒤의 연산을 먼저 하고 앞의 연산을 나중에 했어. 자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읽는 거냐?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연산 세모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연산 세모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칙 연산에서 유일하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건 덧셈에 대한 곱셈의 연산만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C 플러스 B 곱하기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나 문자의 연산이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는 증명하진 않고요. 바로바로 정의를 알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환법칙은 뭐라고요? 연산의 앞뒤를 바꿔도 괜찮다는 거. 결합법칙은 연산의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는 거지. 분배법칙은 서로 다른 연산을 했을 때 연산의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분배법칙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내가 내림차순이나 오름차순으로 다항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다항식을 정리하려면 먼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ax 플러스 bx 이렇게 x에 대한 동류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a 플러스 bx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봐봐. ax 플러스 bx 플러스 cy 플러스 dx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었어. 그러면 이 괄호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덧셈은 괄호의 순서가 상관없다고 여기서 이미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이 괄호를 풀어줘도 괜찮습니다. ax 플러스 bx 플러스 cy 플러스 dx 이렇게 괄호를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둘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ax, bx, dx가 있잖아. 이게 지금 동류항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 묶어줄 수 있겠지. 그치? 얘네들끼리 x로 다 묶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분배법칙은 아직까지는 두 개만 했으니까 자, 두 개부터 한번 묶어볼게. 자, 이건 어떻게 묶어요? a 플러스 bx 플러스 dx 플러스 cy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여기서 x가 또 다시 공통 부분으로 존재하겠지.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c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로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d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이걸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네모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네모가 만들어졌겠지. 그치? 그러면 네모 플러스 d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그 네모가 괄호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결합법칙으로 그 괄호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d 곱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뒷부분이 그럼 뭐가 만들어져? cy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자, 이거를 내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2x에 제곱하고요. 그리고 x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y 플러스 3x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그치? 왜냐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교환 법칙이 가능하겠잖아. 그래서 사실은 2x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xy도 곱셈이니까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문자를 뒤쪽으로 뺄게요. 그리고 3x 이렇게 만들어주고 y제곱과 3x를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잖아. 그런데 자 이거는 x가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항과 x에 대한 동류항은 없겠지. 하지만 여기서 x는 한 번씩 들어간 놈이 있겠지. 이거는 그러면 x에 대한 동류항이니까 얘를 x와 x로 묶어주면 되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자, x로 묶어주면 얘가 뭐가 돼? y 플러스 3x가 만들어지겠고, 그러면 여기 이놈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x에 대한 상수항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렇게 묶어진 건 x의 계수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 그랬어.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뭐냐면 동류항끼리 묶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제일 높은 차수가 있겠고 이 제일 높은 차수부터 시작해서 낮은 차수로 그리고 마지막이 상수항이 될 수 있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내림차순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림차순이면 뭐가 돼? 이게 지금 이게 2차항이 만들어져 있겠지. 그치? 그러면 2차항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야? 1차항을 쓰고 상수항을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지. 근데 밑에는 오름차순이란 게 있죠. 오름차순은 뭐냐라고 한다면 동류항끼리 정리했는데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항까지, 그러면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차수가 점점 높아지게 정리하는 것이 오름차순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동류항끼리 묶어야겠잖아. 그러면 y가 지금 2차항이 있겠고 y에 1차항이 있겠고 y 1차항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오름차순이면 상수항부터 써야 되는 거니까 이때 3x를 앞으로 뺍니다. 그러면 2x 제곱이 있겠잖아. 덧셈은 교환 법칙에 의해서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이 둘을 바꿀 수 있겠고 또다시 바꿀 수 있겠지. 그래서 3x를 앞으로 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3을 또 앞으로 빼줍니다. 어떻게? 이 3과 마이너스 y의 자리를 바꿔준 다음에 또 3과 또 3x의 자리를 바꿔주겠지? 뭐 3x는 앞으로 왔으니까 3과 y제곱의 자리를 바꿔주겠지? 3과 xy 자리를 바꿔주고 3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교환 법칙에 의해서 3이 앞으로 빠지겠지.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뭐야? xy가 남았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돼? y제곱이 남았고 마이너스 y가 남았잖아. 그런데 이 마이너스 y를 더했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얘하고 얘 자리가 있겠잖아. 이 자리 두 개를 바꿔줄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마이너스 y가 있겠고 y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동류항끼리 묶어줄 준비가 됐겠지. 얘는 지금 뭐야? y가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겠어? y에 대해 1차항끼리 묶어줄 수 있겠지. 그러면 y에 대해서 1차항이 만들어지겠지. x-1 곱하기 y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y제곱 묶어줄 게 없겠지.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근데 이 상수항을 이렇게 괄호쳐서 묶어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런 형태가 바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y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다항식을 정리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